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밤잠을 책임지는 저 유수아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전에 읽어드렸던 로어를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어라고 하면은 도시전설, 있을 것 같은 이야기,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보통은 일본발 도시전설을 로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도 읽어볼게요. 첫 번째 로어입니다. 컴퓨터의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문자를 모두 모아놓은 것이다. 유니코드는 각 글자마다 코드를 붙여놓음으로써 컴퓨터에서 문제없이 세계의 모든 문자를 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 유니코드를 분석해보면 맨 마지막에 영혼을 닮은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는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문자이다. 또한 이 문자를 입력한 다음 문서를 저장한 후 다시 불러보면 혼 이라는 한자로 바뀌어 있다고 한다. 현재 이 문자는 2006년 유니코드의 업데이트와 함께 사라졌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없어져서 볼 수가 없는데 이제 모든 문자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유니코드의 마지막에는 마치 영혼의 모습 같은 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입력할 때는 영혼처럼 보이는데 저장하고 난 다음에는 마치 한자로 혼자로 바뀐다는 거죠. 이제 일본어로 읽으면 타마시가 되고 우리나라로 읽으면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의미 분명의 그런 글자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업데이트가 돼서 알 수가 없으니까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요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지금 봤을 때 있을 법하기도 한데 근데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보통 로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1983년 어느 날 북한의 사주로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 발발 직후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는 이에 분노해서 개성 탈환 작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극구 만료하면서 대신 극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오간 내용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작전에 참가했던 아무개 씨의 증언에 의하면 아웅산 테러의 보복 조치를 겸해서 전두환은 북한에 특수부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특수부대는 북한의 군 장성을 포함해서 도합 별 60개에 해당하는 군의 병력을 암살했다고 한다. 아웅산 테러 때 발생한 사망자 수인 17명만큼 그들이 북한의 군사인력 17명만큼만 암살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비공식 증언으로 전해져 오고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밀로 붙여져 있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북한이 뭔가 우리나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뭔가 6.25도 끝나고 되게 좀 일사불란한 그런 느낌의 시기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뭔가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암투를 되게 많이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96년이면 좀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그때도 강릉에서 잠수함을 타고 북한군이 왔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그걸 위해서 북한에다가 뭔가 침투 부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사망한 그 인원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이제 암살을 시키고 돌아온 적이 있다라는 로어입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북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정보를 알 수가 없고 거기서부터 오는 약간의 설득력이 분명히 있죠. 이거랑은 좀 별개지만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저는 GOP를 나왔어요. GOP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최전방에 가까운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철책선이 있는 쪽 그쪽입니다. 거기는 그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모든 부대가 다 사용하는 건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말해도 되겠죠? 뭐 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름까진 말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엄청 빠르게 알려주는 SNS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대에서 뭔가 일이 발생하면 누군가가 그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적어가지고 빠르게 전 부대에 다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하게 되면은 각종 온갖 소식들이 다 올라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근데 GOP에 있을 때 느꼈던 게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뉴스에는 안 나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뉴스에 나올 법한데? 안 나와. 뭔진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이거는 뉴스에 나올 법한데? 이거 거의 준전시 상황 아니야? 인데도 뉴스에 안 나와. 그런 게. 그래가지고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승찬님께서 온누리라고 하셨는데 온누리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일들도 꽤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도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한켠 들기도 하네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관광 명소로 알려진 베르사유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수상한 편지가 오고 그걸 받은 사람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프랑스에 살던 한 청년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베르사유에 가보기로 했다. 그 청년이 묵은 호텔은 낡고 한적했다. 그곳에서 담소를 나누던 한 청년이 갑작스럽게 프론트로 가더니 빨간 봉투에 담긴 편지를 가져왔다. 그 편지에는 발신자의 정보도 수신자의 정보도 없었다. 그걸 받은 청년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열어보지는 못했다. 마침내 한 청년이 용기를 내서 그 편지를 보았는데 그 안에 적혀있는 것은 프랑스어로 적혀있는 평범한 괴담이었다. 그것을 보고 실망한 청년들은 편지를 내팽개치고 잠을 청했다. 그 다음날 기이한 일이 발생했는데 편지를 본 청년이 사라졌던 것이다.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 찾아봤지만 그 청년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고 베르사유에서 사라졌던 청년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묵었던 호텔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호텔은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묵었던 호텔과 그들이 받았던 편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그 편지는 아직도 어딘가를 떠돌아다닌다고 한다. 라고 하는 루어였습니다. 이건 좀 섬뜩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다 같이 야, 베르사유에 이런 소문이 있대. 어떤 수상한 편지가 도착한다는 거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딱 갔는데 진짜 편지가 왔어. 뭘까? 두근두근 하면서 딱 펼쳐봤는데 그냥 괴담이야. 평범한 도시전설 같은 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다 나가게 됐는데 사실은 그 숙소도 그 편지도 다 정체불명의
그런 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청년들이 묵은 호텔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이들은 무엇을 봤단 말인가? 하는 거기서 오는 약간의 으스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사실은 이 전체가 다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라는 데에서 오는 약간 무서움이 있네요. 근데 약간 이런 구조는 조선시대 괴담에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지 않아요? 조선시대 전래동화 이런 것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통째로 다 가짜였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숙소는 오간데 없고 어떤 바위 같은 데에서만 덩그러니 누워 있었다라든지 그런 느낌의 얘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 느낌의 로어네요. 하여튼간에 으스스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괴담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의 어느 날 미국 27개의 주에 걸쳐서 12만 명이 나는 억울합니다 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동일한 시간대에 받았습니다. 그 메일을 열어보면 아무런 내용 없이 어느 한 남자의 시체 사진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메일을 접한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발신지 위치 추적 끝에 산 중턱에 있는 한 낡은 주택에서 대량의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을 조사한 결과 그곳에는 전자메일 사건이 발생하기 3달 전에 사망한 사진 속의 남자와 나는 억울합니다 라는 제목의 이메일 전송이 실패했다는 화면만 켜져 있는 컴퓨터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수신자는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계정들 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메일 프로그램의 오류였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진은 무엇이며 누가 촬영해서 전송했던 것이었을까요? 라는 내용의 로어였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있던 내용일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팩트체크 들어갈래요? 내가 팩트체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안 하고 참을 수 있어? 이런 거를? 1994 하고 12월. 지금 제가 유사한 내용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애당초에 그 당시에는 그 메일 자체가 그렇게 익숙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이메일 관련된 걸로 이렇게까지 지금처럼 막 익숙하게 받을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로어인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과몰입하면 안 된다는 교훈도 좋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로어도 읽어드릴게요. 일본 오사카현의 어느 마을에서 까마귀의 시체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까마귀들의 날개들은 모두 찢어져서 사라져 있었으며 부리 또한 처참하게 뜯겨져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며칠 뒤 마을에는 도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고 경찰들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마을 곳곳을 순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범행 시간대는 항상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오사카의 어느 마을에서 대량의 까마귀 시체가 발견했는데 다 날개를 다 찢어버린 상태의 그런 부리도 없는 그런 까마귀의 시체가 다량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며칠 뒤에는 마을에 도둑도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경찰들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6시부터 10시까지 순찰을 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 정각만 되면은 도둑이 들어가지고 뭔가 일이 발생하는 궤도키드 같은 녀석이네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문과 창문을 굳게 잠가놓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도둑은 들었습니다. 범행 장소에서는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무언가로 오랫동안 때려 부순 것처럼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도둑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다시 까마귀들의 시체가 대량으로 발견되게 되었고요. 이전과 같이 까마귀의 날개와 부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강도가 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평범한 도둑질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시체에는 모두 배에 큰 구멍이 있었으며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순찰을 돌던 경찰이 집에 잠입하려고 하는 어떤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물은 경찰을 발견하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발포한 총탄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수상한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그는 사람이 아니라 새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얼굴에는 부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로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가 자꾸 다량으로 죽어있고 마을에서는 도둑질 혹은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새랑 연관되어 있는 뭔가 이야기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뭔가 범인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서 긴급하게 체포를 하게 됐는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등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얼굴은 부리가 달려있는 반인 반조 같은 그런 형상의 생명체가 잡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상한 생명체가 어딘가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만국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사한 뭔가 전설 같은 게 내려오는 그런 지역의 마을이었다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 reptilian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말이 되진 않잖아.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실존한다라고 믿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런 걸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도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이야기가 까마귀랑 뭔가 범죄가 같이 있으니까 까마귀가 단체로 뭔가 창문에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한술 더 떴네요. 아시겠어요? 한 발짝 더 나가야 이게 로어입니다. 저 정도의 갇혀있는 생각으로는 로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한술 더 떠야 로어가 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읽어드릴게요. 뉴욕의 밀라노라고 하는 레스토랑에는 언제나 갑자기 나타나서 손님들에게 들은 적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명물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사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고 나자 단골들은 그 유쾌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 들어왔던 남자의 이야기의 내용은커녕 그 얼굴조차 생각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짧은 로어였습니다. 이제 이전 시간 때 이거랑 유사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한 마을에 자기가 마술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제 마술에 홀리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데 한 번도 마술을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마술사냐 이 허풍쟁이 같은 놈아 이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느샌가 그 마을에서 사라지게 된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였지 기억하려고 했는데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그런 얘기랑 거의 유사한 얘기네요.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변주돼서도 내려져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가끔가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텐 그런 사람이 저일 수도 있겠죠. 어디서 매일 밤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겐 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 한 어떤 곳에서 일할 때 이거랑 진짜 유사한 분이 있었어요. 뭔가 색다른 정보를 매일같이 만나면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되게 흥미로운데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약간 연세가 있는 분이었는데 마치 트위터 봇 계정처럼 매일마다 뭔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를 알려주시는 거야. 그분이 생각해보니까 거의 로어 그거네. 그분이 로어 그걸 하시는 분이었네. 어쨌든 그래요. 찬물을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 나는 원래 천식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샌가 찬물을 끊었더니 앓고 있던 천식도 다 나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정하게 잘 활동할 수 있게 된 게 찬물을 절대 안 먹는 습관 때문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 근데 나도 모르게 약간 홀리게 되는 거 있죠. 그런가? 그런가? 막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좀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느 공장 구석에서 깨끗한 생리대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발견한 가난한 공장 직원은 그의 딸에게 생리대를 가져다 주었다. 몇 달 뒤 딸의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데려가게 됐고 검사를 해보자. 그녀의 배 안에는 쥐가 들어있었다. 그가 가져다 준 생리대에는 쥐의 정액이 묻어 있었다고 한다. 라고 하는. 야, 이거는 도시전설이다. 이거는 도시전설이 맞습니다. 아니, 이 DNA가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거랑 유사한 이야기들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주 가벼운 것부터 예를 들자면 수박을 씨채로 먹으면, 그러니까 씨가 있는데 수박을 그냥 먹으면은 배에서 수박이 자라나서 이게 수박 줄기가 입으로 나온다는 그런 옛날에 얘기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수영장에서 임신했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한 소녀가 있었는데 한 번도 어떤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여성이었는데 어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수 중에 있는 어떤 정액 성분 같은 게 임신을 유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닌 걸로 밝혀졌죠.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아주 같은 얘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얘기가 있었네요. 이런 뭐랄까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니까 확실히 로어로서의 충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NN님께서 학생 때 유행했다고요?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유행을 했어요? 전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타주에는 돌멩이가 돌아오는 저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돌을 던지면은 그 저택에다가 누가 돌을 다시 던진다는 거죠. 이 저택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돌멩이가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그 저택 안에서 창밖으로 던진 돌멩이는 크기, 색깔, 돌의 종류, 던진 거리나 방향을 막론하고 어느새 돌멩이를 던진 장소로 돌아온다고 한다.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 로어도 로어지만 이런 식의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폐가에다가 돌 던지는 장면들이 가끔 나오잖아. 그리고 돌이 다시 던져서 돌아오는 장면들도 꽤 나오는 영화들이 많은 걸 봐서 이런 유사한 공포 이야기가 서양권 쪽엔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으스스하죠. 사실 별게 아니잖아 이게. 뭐 귀신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칼을 든 누군가가 괴한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보다 절제되어 있는 공포가 있잖아요. 내가 던진 돌이 돌아오는 거야. 근데 그 안엔 사람이 안 살아. 야, 이게 더 무섭다. 그죠? 이런 게 더 무섭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뇌는 전기를 통해서 작동하고 어느 정도의 미량의 전류를 항상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 전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다. 미 국방성의 발주로 CIA는 이미 이를 이용한 생각을 읽는 기계를 만들어 실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라고 하는 짧은 로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뇌의 전기 신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의사 교류 같은 게 전달이 되는데 사람마다 그게 다 존재하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전류 신호를 통해서 뇌가 활동을 한다면 그걸 역으로 읽을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만약에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걸로 해서 미국은 CIA에서 이미 뭐 스파이를 잡았다든지 그럴 때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 기계를 쓰고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인 거죠. 확실하진 않지만 언뜻 봤을 때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글쎄 만약에 가능하다면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 것도 저는 과학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의 정보까지 전류에 담겨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읽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뇌가 뭐 팔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움직이거나 그런 것까지는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생각의 정보의 양이 전기 신호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워낙에 CIA나 관련되어 있는 이런 도시전설 같은 얘기들이 진짜로 밝혀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큰 예로는 이제 MK 울트라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마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읽거나 혹은 생각을 주입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생각 같은 것들도 만약에 조작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게 있다면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강철의 연금술사에 이거랑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만화인데요. 형제가 인체 연성을 하려다가 실패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를 연금술로 다시 만들려고 하다가 그런 그 세계관에 있는 규칙이 있는데 생과 사의 그런 거를 거스르려고 하면은 리바운드가 일어나서 큰 어떤 해를 입어요. 그것 때문에 동생이 몸을 다 빼앗겨 버려. 그래서 형이 간신히 동생의 영혼만 끌어오기 위해서 자기 다리를 희생했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커다란 갑옷에 영혼만 담겨있는 채로 같이 다니는 그런 얘기예요. 동생이 근데 이제 의문을 품죠. 만약에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 형제고 어머니를 만들려다 실패해서 내가 몸이 여기 갇혀있고 그런 게 사실은 그냥 데이터에 불과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막 의심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강철의 연금술사에. 근데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나죠, 나중에. 그런 쓸데없는 걸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형제는 이 세상에 없다 라고 해가지고 동생이 그때 깨달으면서 형제와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신체나 어떤 것들은 증거물이 남아있으니까 믿을 수 있지만 생각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 나의 그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있으면은 좀 오싹오싹한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일랜드인 남자가 몇 주간이나 계속해서 안면식이 없는 여자아이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여자아이가 자꾸 꿈에 나왔다는 거죠. 그는 점쟁이를 찾아가게 됐고요. 점쟁이는 너는 그 소녀에게 살해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노이로제에 걸린 남자는 불안해했고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꿈에 나온 그대로의 소녀가 나 아저씨와 꿈으로 만났지? 라고 말하면서 남자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쳐버린 남자는 소녀를 그 자리에서 목을 졸라 죽였고 남자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오늘 읽은 얘기 중에서 이게 제일 소름 돋았어.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는 아이가 자꾸 꿈에 나오니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자꾸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점쟁이가 그 소녀가 널 죽일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신경 쓰여요 그게.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어느 날 현실에서 진짜 그 여자를 마주치게 된 거지. 근데 걔가 약간 비웃듯이 아저씨 나 꿈에서 본 적 있지? 이러니까 완전 이제 눈이 돌아가 버리니까 그 여자를 죽여버린 거죠, 그 아이를. 근데 어쨌든 간에 현실은 그냥 아저씨가 사람을 죽여버린 꼴이 됐으니까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소녀가 그 아저씨를 죽인 게 맞게 된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지몽 같은 거나 이런 거 믿으세요? 저는 약간 믿어요. 약간.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좀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옛날에 제가 최근 말고 아주 옛날에 무슨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가지고 휴대폰 여분의 배터리를 주문했는데 그게 안 온 거야.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그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랄까 되게 백날 천날 기다려도 안 오거든? 지금처럼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게 엄청 많을 때까지는 아니었어가지고 뭔가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였어.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저랑 같이 얘기했던 그 경찰 수사관님께서 나오는 꿈이었어요. 그날에 그 결과 통지서가 도착했어. 실제로. 그냥 불현듯 꾼 꿈인데 그날에 도착을 한 거지. 그런 거를 봤을 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를 분명히 아는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꿈자리가 사나우면은 그날 좀 행동을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건 저도 잘 알지만 그냥 왠지 모르게 약간 꿈이 좀 막 누구를 막 죽인다든지 내가 죽는 꿈이라든지 그런 좀 되게 안 좋은 꿈을 꿔버리면은 그날은 누군가한테 할 장난이나 농담도 좀 안 하고 고객을 맞이할 때라든지 그럴 때도 약간 좀 더 조심하거나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운전을 할 때도 좀 더 천천히 좀 조심조심해서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다음 이야기도 읽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CD 플레이어에 음악 CD를 넣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CD 플레이어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CD 대신에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햄이 한 장 들어가 있을 뿐이었다고 했다. 그 CD 플레이어가 CD를 넣고 돌렸는데 노래가 왜 안 나오지? 해가지고 뭐야 이상한가? 열어봤는데 CD 대신에 CD 모양의 햄이 잘 구워진 햄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뭔가 되게 생각해보면 좀 우습기도 한데 되게 재밌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들이니까 로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단 모양이 너무 닮았으니까요. CD랑 햄이랑 약간 넓은 햄 있죠? 그런 슬라이스된 햄 그런 것들은 약간 묘하게 사이즈가 맞으니까 이런 식의 도시전설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잠결에 잘못 넣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뭔가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립공문서관에 옛 메이지 시대로부터 인계된 자료인 카즈라지마 풍토기 전 64권이 있습니다. 가마쿠라 시대에 섬에 사는 오에 사부로 무방이라고 하는 자가 30년의 세월을 걸쳐서 작성한 것입니다. 역사, 자연, 산업, 풍속, 언어에 이르기까지 섬 하나에 대해서 생생히 묘사된 내용에 역사학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발견됐으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걸지도 이란 내용의 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부터 이제 인계된 자료가 있는데 64권짜리의 아주 방대한 내용의 책이라는 거죠. 이제 어떤 섬에 대한 묘사가 있는 책인데 그 섬의 역사, 모습, 자연, 산업, 풍속, 언어 막 다 써 있는데 없어. 그 섬이 어디에 있는 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너무 방대하게 남아있으니까 적당히 만약에 한두 권짜리 책이었으면은 누가 지어냈나 보다 이렇게 하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64권씩이나 책을 썼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상세하게 적은 걸 텐데 거짓말을 64권씩이나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섬이 어딘지 몰라. 지금도. 그런 내용입니다.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죠. 워낙에 이제 일본 쪽이라면은 지진 같은 것들도 많은 나라니까 없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미 발견되어 있는 섬인데 매칭을 지금까지 못해서 마치 다른 섬인 것처럼 얘기가 전해져 오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1763년 러시아인 세르게이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인 세르게이는 섬의 해변에 텐트를 세우고 낚시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10m가 넘는 물고기를 한 번쯤은 잡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섬을 발견한 그의 친구들이 부서진 텐트와 상반신만 있는 세르게이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시체 주위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판 것 같은 폭 9m, 깊이 2m의 구덩이가 있었고 그것은 바닥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르게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섬에 가가지고, 외딴 섬이었겠죠? 해변에다가 텐트 치고 낚시 의자 펴놓고 나는 한 번쯤은 10m가 넘는 진짜 큰 대왕 물고기 잡아볼 거야 이러면서 그냥 낚시만 주구장창 했는데 친구들이 자꾸 걔가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가본 거죠. 그 자리에. 야 세르게이야 뭐하냐 이랬는데 그 자리에 세르게이가 상반신만 있는, 하반신이 없는 시체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인근에 폭 9m에 2m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이의 구덩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 큰 물고기가 그 사람을 잡아간 게 아닐까, 잡아먹어버린 게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정확히 맞을진 모르겠지만, 있었던 이야기인진 모르겠지만 워낙에 심해 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그렇게 큰, 진짜 만화 원피스에 나온 것 같은 그런 걔네들 뭐라고 하죠? 그 무슨 해왕류? 그죠? 해왕류라고 하죠? 걔네처럼 진짜 엄청 큰 물고기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심지어는 해왕류까지는 아니지만 거대한 고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거기서 갖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싹하죠. 그리고 진짜 가끔씩은 상식 밖의 크기의 그런 물고기들을 잡은 사진 같은 것들이 올라올 때가 가끔 있으니까 인터넷상에 으스스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르게이는 행복하게 죽었을 거예요. 언젠가 10m가 넘는 물고기를 잡아보고 싶다. 그 소원을 이루면서 죽은 걸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번즈 상사, 번즈라는 이름의 상사는 총알에 맞지 않는 남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공격한 포탄이 바로 근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발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럭키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였습니다만 1950년 7월 자택에서 수십 발의 포탄을 맞아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판매의 목적으로 부대에서 가져온 전차용 유탄이 무엇인가의 영향으로 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뭔가 평상시에는 절대 탄을 맞지 않는 사람이다. 마치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서도 총알이 다 비껴나가는 것처럼 안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 근처에서 폭탄이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 폭탄이 불발탄이어서 산 적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생의 전장 속에서는 사망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택에 가져온 폭탄이 갑자기 터져버려서 사망한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묘하네요, 되게. 사람의 인생이. 그런 사선의 현장에서는 사망하지 않고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집에서는 사망했다는 게 으스스한 이야기죠. 다음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터키의 대학에서 한 학생이 버터플라이 나이프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뭔지 아시죠? 접이식 칼입니다. 근데 영화 같은 데서 보통 양아치들이 쓰는 어이 어이 그림 좋은데 하면서 착착착착착 하면서 나오는 거, 이게 버터플라이 나이프입니다. 보통 발리송이라고 하죠. 목격자는 없었습니다만 방범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인 체포는 수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에 찍힌 것은 숨을 곳이 없는 홀 입구를 평범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학생의 모습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칼에 찔리는 자상을 입은 사람이 이제 어떤 연유 때문에 맞았는지 이제 범인을 좀 밝혀내야 되니까 CCTV를 봤는데 그냥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어딘가를 움켜쥐면서 쓰러지는 장면만 찍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건데, 으스스한데요? 근데 이제 이런 CCTV가 주는 기괴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공포의 어떤 영화나 그런 장면들보다 그냥 가끔 CCTV 영상 같은 거 해가지고 나오는 게 기묘하게 더 무서워. CCTV가 그 느낌이 있어요. 그죠? 특유의 CCTV가 주는 약간의 프레임이 떨어지고 해상도가 안 좋은, 그게 주는 약간의 기묘한 느낌이 있어. 사실 그걸 되게 선명하게 찍으면은 별로 안 무서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열화된 화질에서 오는 약간의 무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봤던 영상 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 그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마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깜깜한 밤에서 헤드라이트만 의지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누가 누구를 막 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차가 다가오니까 그 사람들이 차 쪽을 보는 거야, 일제히. 빛이 갑자기 딱 나오니까 보다가 갑자기 전력 질주하는 거야, 차한테. 이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야. 그 차가 당황해가지고 후진기어 넣고 막 뒤로 막 엄청 빨리 후진하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 나는 그 영상이 제일 무섭더라. 되게 무서웠어. 근데 이제 뭐 사건의 전말 해가지고 댓글에 나오는 게 그 정신지체 같은 걸 겪고 있는 분이랑 그분의 보호자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로에서. 근데 이제 뭔가
꾸짖거나 그런 일 때문에 뭐 그분을 좀 타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오니까 달려왔다 뭐 이런 식의 사이드 이야기는 있었는데 뭐 모를 일이죠. 그게 뭐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지. 그 사람들이 말한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진짜 그게 진짜 무서워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대박이야. 근데 만약에 그거를 4K 막 120프레임 막 이렇게 찍었으면은 안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 블랙박스의 화질이 주는 그 무서움이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만든 공포 영화도 있죠. 파라노멀 액티비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건 이제 자꾸 집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하니까 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CCTV를 보는 내용인 거죠. 영화가 그러니까. 자는 사이에 찍혀있는 CCTV를 보는 게 주된 내용인 거죠. 그게 아마 CCTV가 주는 기괴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영화로 쓰이기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시리즈를 거듭하면은 파라노멀 액티비티가 나중에는 카메라가 움직이기까지 하거든요. 처음에는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해서 몇 번 카메라 삑, 몇 번 카메라 삑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만 보여주다가 나중엔 카메라가 움직여 칙, 칙, 칙 이러면서 그게 또 주는 아주 기괴한 느낌이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읽어볼게요. 1982년 나가노현의 산중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발 밑에는 유서가 있었고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판명되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쁜 것은 남성이 목을 매단 나무에는 본인의 것 이외의 고리가 달린 로프가 4개가 매달려 있었고 곁에는 주인이 없는 짐이 4개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근에서 남성 이외의 다른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나가노현의 산중에서 한 남자가 목을 매달아서 사망한 그런 시체가 발견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자살 사건인가 보다 할 수 있는 사건인데 그 옆에 사실은 고리가 달린 로프가 4개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근에는 4개 정도의 이 죽은 사람의 것이 아닌 짐이 더 놓여 있었는데 시체만 없으니까 되게 이상하잖아. 누가 가져간 건가 싶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되게 찝찝하고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였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독일 어느 시골 마을의 행사는 겨울철에 행해져서 마을 주민이 모두 숲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방으로 이사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청년은 행사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혼자 마을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행사 기간 동안에 어떤 숲으로 들어가서 지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 마을을 통째로 비우게 되는 건데 그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한 청년은 그걸 몰라서 혼자만 마을에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거죠. 2, 3일 후에 마을의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 청년이 알고 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모두 처음 본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생활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그 마을의 전통을 잘 모르니까 어느 날 일어났더니 마을 사람들이 없네? 이러고 이상하다 이러고 이제 지냈는데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왔더니 다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자기 빼곤 다 갔다 왔던 사람들이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야.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내용이네요. 되게 으스스하다. 숲에서 사람이 바뀌어서 온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무수히 많은 지하철 선로 중에는 노선 변경,
그리고 노화 등을 이유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체 지하철은 달리고 있지 않지만 왠지 그런 노선에도 시간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치밀하게 계산돼서 일반 지하철과의 환승도 원활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지하철을 갈아탄다는 것일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됐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안 쓰는 폐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폐선로가 그런 역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실제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역들이랑 시간대가 묘하게 맞아버려. 왠진 이유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마치 누구를 태우기 위한 것처럼 마치 시간대가 딱 맞아버리니까 뭔가 요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글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것이 로어이니까. 하지만 폐 역사라든지 혹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그런 선로 같은 것들이 주는 기괴한 느낌은 있죠. 뭔가 실제로 그런 것들도 꽤나 많이 있을 거고요.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1912년 3월 프랑스 해군 필립 중령은 지중해에서 초계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자신의 칼을 바다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중령이 임무를 마치고 휴가차 집에 돌아오니까 그의 아내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칼이 창문에서 날아와서 테이블에 꽂혔다고. 놀랍게도 그때는 바로 그가 칼을 잃어버렸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실수로 뭔가 초병 임무같이 뭔가 밤을 새거나 그럴 임무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칼을 떨어뜨린 거야. 만지다가 바다에 들어간 거죠. 퐁당하고 어이 아이씨 떨어뜨렸네 이랬는데, 휴가 때문에 집에 돌아가니까 아내가 여보 갑자기 밖에서 테이블로 칼이 꽂혔어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칼이 자기가 바다에서 잃어버린 칼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뭔가 이 세계의 포탈 같은 걸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였군요. 가능할 것 같진 않지만 여러분, 가능성을 자꾸 생각하면은 로어를 즐길 수가 없어요. 요 정도는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그게 로어다. 여기까지 즐기는 거, 그게 바로 로어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도의 아이슈라고 하는 여성은 꿈속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아이슈가 곧바로 거절하니까 남자는 너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돼서 다시 만나러 오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전혀 잠들지 못한 아이슈였지만 약 50년 후 76세의 나이에 갑자기 잠에 들었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드디어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약간 감동적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요? 꿈속에서 만난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성분은 이제 싫어요 거절하니까 남자분은 당신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돼서 다시 돌아오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어느 날에 그 분께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잠을 들다가 사망을 하게 되셨는데, 주위 사람들은 아이고 드디어 그 남자가 프로포즈를 받아줬나 보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나 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서운 게 아니고요, 약간 그분의 죽음을 되게 로맨틱하게 기억하고 싶은 주변 분들의 마음이 잘 느껴져서 약간 좀 뭐랄까 묘한 감동 같은 것도 있어요. 뭔가 인간의 죽음은 기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주변 분들이
그래도 호상이었지, 잘 살다 가셨지 이렇게 하는 그런 거가 참 힘들겠지만 그런 건 참 보기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그 막 월드컵 짤 같은 거 2002년 월드컵 때 그 막 장례식장 분위기 해가지고 막 있잖아. 상주분들이 막 여기다가 다 하고 있고 이제 막 모자도 쓰고 계시는데 월드컵 8강 4강 올라가니까 장례식이고 뭐고 막 기뻐하면서 TV 앞에서 다들 응원하고 있는 그런 짤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댓글들이 좀 그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조상님도, 돌아가신 그분도 같이 보고 계실 거라고, 재밌게.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런 죽음이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 같은 그런 스탠스가 참 감동적이에요. 약간 저도 약간 만약에 죽게 되거나 한다면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슬픈 장례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약간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다 적어두고 가려고요. 제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악 같은 거를 싹 적는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장례식에서 틀 수 있게끔 하고 싶어. 내 바람입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사는 소녀 S. 그 소녀 S의 꿈은 백화점의 직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맞이해준 직원의 웃는 얼굴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한 소녀가 백화점의 직원이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 백화점에 딱 들어갔을 때 그녀를 맞이해줬던 직원들의 미소가 너무 예뻐서. 수년 후 염원이 실현돼서 백화점에 취직한 S는 백화점을 방문한 소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마치 어릴 적의 S와 같은 모습처럼 보였다. 마치 타임루프가 된 것처럼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맞이해준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들 정도의 닮은 소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 이런 타임 패러독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딱히 머리 쓰는 걸 좋아하진 않아서 일단 가능할 거라고 믿진 않고요. 즐겨보는 장르의 영화는 아니지만 가장 좋아하는 타임 패러독스 영화는 백투더퓨처고요. 그건 진짜 전대미문의 최고의 영화입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난해했던 영화는 그 영화 이름이 타임 패러독스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 주연이 그 되게 악역 잘 나오시는 분 있죠. 비포 시리즈에서 남자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그분이 찍은 그게 있어요. 시간 역행물 같은 게 있거든요. 내가 봤던 영화 중에 제일 복잡했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누구도 그 이야기의 반전 요소를 추측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말이 안 되거든, 그거는. 그게 약간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일이 벌어지는데 에다노크 맞아요. 에다노크 그분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주연인데 시간대별로 나와. 근데 이제 되게 독립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기가 막힌 플롯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막 과학적인 그런 걸로 따져보면은 불가능한 건데, 왜냐면은 그럼 계속 순환되어 버리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봤을 때 기가 막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걸 내가 군대에서 봤어. 군대에서 이제 군대에는요 밖에 나가서 영화를 보기가 힘드니까 정훈장교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정신교육하고 그런 분께서 외부 영화들, 최신 영화들 같은 거를 가끔 틀어줘요. 주말이나 이럴 때를 해가지고 교회에 가면은
단체로 막 교회 의자, 그 불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분위기 좋습니다. 거기서 봤어요. 왜 그걸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던 영화 중에 제일 난해한 영화였어.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 플롯이 좀 난해해요. 근데 사실은 좀 보다 보면은 중반 이후부터는 내용이 조금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쓸 생각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만약에 볼까요 말까요 하면은 솔직히 추천드리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냥 좀 신기했어. 어떻게 이런 식의 얘기를 쓸 수가 있었지 싶어가지고. 딱 그 감성이 뭐냐면요, 그 유튜브 그 20분 요약하는 그 영상들 있죠. 딱 그 감성이야. 딱 그 감성에 어울리는 파격적인 얘기, 하지만 약간 떨어지는 완성도. 그 스토리는 너무 흥미로운데 영화를 계속 앉아서 보긴 좀 힘든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 영화들이 꽤 있죠.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영화들이 있어. 어딘가에 묶여있는 한 남자.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어디서 배우나 봐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 그거 하는 거를. 재밌어, 보면은. 누가 시작한 걸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기원을 타고 올라가면 아마 출발 비디오 여행이 될 것 같아요. MBC에서 하는 장수 프로그램 있죠? 예, 출발 비디오 여행. 너무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 김생민님께서, 개그맨 그분께서 그걸 너무 맛깔나게 잘하셨어가지고, 그죠?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흡입력 있잖아. 딱 그 한 줄 듣자마자 귀가 딱 가잖아. 지금은 약간 좀 그분이 더 이상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아쉬운데, 그 개그맨 김경식 님이신가? 그분이 하는 영화 대 영화도 이제 미쳤죠. 그거 보면은 정신 나가죠. 백만장자가 되어버린 남자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거지가 돼버린 남자도 있고요. 이러면서 오늘은 두 남자의 기절초풍 인생사에 대해서 달아봅니다 하면서 하는데 너무 재밌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영화 유튜브의 효시는 김생민 개그맨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는 거, 그분이 하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45년 냉전의 개막과 동시에 이상한 시체가 발견되게 되었는데, 당시 군인들보다 훨씬 우월하면서도 처음 보는 무장을 갖춘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은 남미의 열대지방에 약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유적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시체가 냉동 상태였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냉전 시대가 개막됐을 때 한 시체가 발견됐는데, 이 당시에 어떤 의복이나 그런 느낌의 전투복이 전혀 아닌 뭔가 사람이 발견되게 된 겁니다.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도 냉동 상태로 발견됐는데, 발견된 곳이 남미의 열대지방에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유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체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별 와닿진 않을 수도 있는데, 약간 생각해보면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해서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디트로이트시의 안토니오 사바드시의 하루 표준적인 식사의 총계는 돼지고기, 스테이크 45개, 돈가스가 60개, 파이가 50개, 감자튀김이 5kg, 커피 10잔, 맥주 100잔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배설의 횟수는 월 1회로 극히 소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먹은 음식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가? 그는 약간 통통한 편이긴 하지만 비만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많이 쳐주고 싶어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거짓마저도 음미하는 것, 그것이 로어이니까. 왜냐면은 그 먹방 유튜버 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화장실에 굉장히 자주 가시고 양도 상당하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드시는 만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많은 양을 드시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화장실 안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전사자보다 귀환 후에 자살자가 더 많은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살자의 6%가 라지르카가 온다! 라고 떠들다가 자살해버린 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전쟁 중 거점이 되는 산을 빼앗기 위한 작전에 참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주민들도 라지르카가 무엇인지 모르고 현재도 그 의미가 불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실제로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보다 갔다 와서 PTSD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일단 이 이야기에 따르면 더 많은데, 그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6%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자살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이 라지르카가 온다. 라지르카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게 오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마치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그들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거점이 되는 산을 빼앗기 위한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생전에서 그 전투를 겪었을 때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존재였겠죠. 라지르카가 뭔진 몰라도. 더 기괴한 것은 베트남 전쟁에서 일어난 거니까 라지르카가 무슨 말인지 베트남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약간의 기묘한 느낌이 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는 극소수의 불면증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수면 욕구를 느끼지 않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몇 년 동안 불면증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병의 대부분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이후 걸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뇌 질환의 일종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품을 크게 하고 나서 잠들지 못하게 됐다 라고 하는 기묘한 증언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의 아주 소수인 사람들은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수면의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 근데 이런 증상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뇌 손상을 입은 다음에 그렇게 되게 됐다. 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는. 그냥 하품을 어느 날 크게 한번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게 됐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피로의 누적 같은 것들은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생길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딘가에 이런 류의 사람이 있다 라는 걸 좀 떠올려 보면 으스스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게 로어이니까.